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여자입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나기 그친 뒤 땅이 굳어지는 과정 같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고 때로는 차가운 빗줄기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결국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제 발밑의 땅은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제 기억 속 엄마의 모습은 늘 희미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떠나던 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미선아, 동생 잘 돌봐야 해.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방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의 옷가지를 하나둘씩 치웠고 엄마가 쓰던 작은 화장대 위 화장품도 치워버렸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있던 자리는 그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차라리 돌아가신 게 어쩌면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본인을 위해 우리를 두고 떠났고 그 사실은 어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위해 하루 종일 버스 운전만 하셨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빠의 등에서는 늘 디젤유 냄새와 피곤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사실 제 동생 은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엄마라기보다는 작은 엄마에 가까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은지의 머리를 빗겨주고 서툰 솜씨로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제 등 뒤에서 은지는 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은지야, 조금만 더 크면 너도 학교 갈 수 있어. 그 전에 언니가 한글 가르쳐 줄게. 밤이면 저는 공책에 글씨를 써가며 은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은지를 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지의 앞을 막아섰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제 속상함까지 얹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해. 밤마다 은지와 나란히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빠의 굽은 등과 몸이 아픈 은지를 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취업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아빠에게 서울로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아빠는 미안하다며 울먹이셨죠. 미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니야,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은지 다리도 고쳐주고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 차창 밖으로 아빠와 은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고 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크고 낯선 도시였어요. 저는 친척집에서 잠깐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을 많이 다녔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또 자리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참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너무 어렸고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혼자 지내는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했어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한테 꼭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아빠에게 붙였습니다. 그걸로 아빠는 주로 은지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은지는 저와 다르게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은지는 착하고 어른스럽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은지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보내주는 돈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4살의 겨울 저는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낮 시간 동안 집 근처 분식집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분식집 사장님의 소개로 전 남편 최도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 분식집 사장님의 조카라고 했죠. 최도연의 첫인상은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제가 착하고 부지런하다며 좋게 보셨고 자기 조카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최도연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많은 위안도 해주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가난한 어린 시절과 아픈 동생,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제 처지를 말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 남자는 제 처지를 비웃거나 혹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건넸어요. 미선 씨 참 대단하네요.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긴요.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죠. 멋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요즘 여자들 같지 않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 외롭던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집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비싼 레스토랑 대신 국밥집에 갔고 영화관 대신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구질구질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늘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는 그 남자의 사소한 배려조차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게. 더 이상 비 맞지 않게 해줄게. 25, 그의 청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제가 참 많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만나 이루는 가정,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결혼 후 몇 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저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제는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원래도 식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돕기로 했죠. 그렇게 작은 가게를 열고 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함께 새벽 시장에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가게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많이 했죠.
고된 하루가 끝나고 셔터를 내린 뒤 텅 빈 가게를 함께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잘 나누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고 든든했죠. 그맘때 은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자기 앞길 잘 찾고 있는 은지가 너무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나 보다 싶어 얼마나 괴롭던지요. 아빠는 저랑 은지 보고 엄마도 없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고마웠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는데 그 위로를 해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눈을 못 감으신다며 저보고 마음을 추스리자고 해주었죠. 그리고 그맘때 저는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큰 아픔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승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떠난 아빠가 생각나 눈물이 또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그 어린 시절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난 엄마.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나는 절대로 내 아이와 가족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딸 다연이가 태어났어요. 착하고 의젓한 큰아들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 식당은 꾸준하게 잘 됐고 동생 은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죠. 남들에게는 당연할지 모르는 생활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한쪽에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편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그 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그 작은 방에서 거의 컸습니다.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TV도 보고 둘이서 장난도 치고 가끔은 가게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귀엽다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죠.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땀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식당은 갈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셋방살이었는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식당도 잘 되고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언제부터였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거든요. 식당은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직원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직원도 있고 저도 가게에 상주해 있다 보니 남편은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때가 많았죠. 예전에는 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과도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말을 거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피곤하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승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잘했네. 가게에 새로운 메뉴 추가해 볼까요? 손님들이 찾는 게 있는데.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일 얘기 좀 하지 마. 지친다 지쳐. 당신은 왜 나만 바라봐? 친구도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지독한 권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권태기라는 게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 권태기를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맘때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던가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라던가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잘 커주고 식당 일 잘 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지겨워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자극이나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30 초반이었고 한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돈을 벌어야 해서 저희 식당에 취업했다고 하는데 큰 아픔을 겪고도 열심히 살아가려 했고 씩씩해 보였어요. 제 동생 같은 느낌이라 처음엔 안쓰럽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갔고요. 게다가 싹싹하고 일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직원을 참 예뻐했죠.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마감하고 갈게요. 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서영 씨 칭찬을 많이 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큰둥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이래. 뭘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죠. 저와 달리 남편은 한서영 씨가 별로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한서영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뚝뚝해지던 남편이었는데 유독 그 여자에게만은 다정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둘이서만 아는 농담을 하며 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거슬리면서도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제가 참 안일했던 거죠. 그리고 그맘때부터 남편의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상한 점들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밤 걸려온 전화를 몰래 받거나 주말에 동창회라며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제게는 사준 적 없는 여성옷 브랜드의 쇼핑백이 그의 차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애써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았기에 진실을 직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늦은 가을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은 가게 신메뉴 개발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우산을 들고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식당 불은 꺼져 있더라고요. 이미 집에 갔나? 엇갈렸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갔나?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식당 뒷문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내려서 조심히 그리로 다가갔죠. 그런데 차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뻔했죠. 도대체 누구랑 저러고 있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한서영 그 여자였습니다. 둘은 제가 보는지도 모른 채 차 안에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땀 흘려 지켜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지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죠. 남편은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나 다 봤어요. 며칠 전 밤에 가게 앞에서. 한서영 씨랑 무슨 관계예요? 제 질문에 늘 무심하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모든 걸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한서영이랑 서로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으로 직접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서영이 우리 식당 취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그럼 최소 8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스트레스를 걱정하고 지친 어깨를 안쓰러워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가게 직원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승우 다현이는 어떡하고?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 대화도 없고 나도 솔직히 좀 지겹고 권태롭고 그런데 서영이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당신이랑은 너무 오래됐고 이젠 그냥 가족이잖아. 근데 나도 남자야. 한서영 만나면서 설렘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어. 당신한텐 미안해.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태로운 관계가 전부 다 제 탓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의지했고 또 믿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었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까짓 설렘, 그게 뭐라고 저와 아이들을 미련 없이 버리려 하더라고요. 그 태도를 본 저는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더 이상 이 남자를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존중하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남편은 사실 이혼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제대로 내놓으라고 했죠. 남편은 지가 잘못한 주제에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엄청 계산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몇 달을 다퉜죠. 남편은 식당에 대한 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그 오랜 기간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 치열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식당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고 위자료 그리고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서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얻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짐을 풀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재산 분할로 받은 집은 이사를 가는 데 거진 썼기에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혼자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기에 식당을 차려볼까 싶다가도 어쩐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막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을 알아봤고 낮에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동네 작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정신없는 환경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울던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칠 때,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선생님 좋아요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일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느낌을 저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새로운 민준이라는 아이의 할머니가 등하원을 자주 시켜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모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인자한 미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다른 아이와 다투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민준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명찰을 보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조 선생님 성함이 박미선이에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어딘지? 고향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제 고향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박상길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과 저희 아빠의 이름을 안다니. 그렇다면 놀란 저에게 그분이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야 엄마. 엄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그 이름, 평생을 원망했던 그 존재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엄마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우시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 아니 엄마는 매일같이 어린이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보러 오시더군요. 저는 이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려웠지만 수학이 넘어 은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언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했고 많이 그리워했잖아. 한번 만나봐 언니. 동생은 저보고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 다연이는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제 마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엄마와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지난 세월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지독한 가난이 너무나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은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는 좋은 분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엄마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간 콱 죽을 것 같은 기분에 매일 시달렸다고 했어요. 엄마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날이 없었어. 밥을 먹다가도 너희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 길에서 네 또래 아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매일 밤 너희 꿈을 꿨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고 염치도 없었지.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는 그 후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식당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모은 거야. 제발 받아줘.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우리를 잊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지난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다 함께 엄마를 만났습니다. 동생도 올라왔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엄마와 만났죠. 저희 엄마는 펑펑 우시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한서영 그 여자와 바로 재혼했다고 했는데요. 가족보다 자신의 설렘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남편.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서영은 재혼 후 남편에게 사랑을 증명하라며 이러다가 훌쩍 자기를 떠나서 전처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바가지를 긁어댔대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식당의 명의를 한서영 그 여자 앞으로 바꿔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영은 조용히 식당을 처분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챙겨서 종적을 감췄다고 하더군요. 소문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순진하고 착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여자였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되니까 애 있고 나이 많은 유부남 이혼시키고 살림까지 차린 거지만요. 어쨌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허름한 원룸에서 지내며 매일 술에 찌들어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마치 울타리 같았던 그 남자. 또 한때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 남자. 그런데 전 남편의 몰락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모두 정리가 되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따로 아빠의 근황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것조차도 남편이 선택한 길이겠죠.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무언가를 벼텨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가난 속에서, 남편의 배신 앞에서 늘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고 주말에는 조금은 서먹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밥을 먹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딸과 세상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생인 은지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18년의 결혼 생활은 한편의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18년,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통째로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훌훌 털고 살자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저는 착하고 다정하고 세상에서 나 하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18년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참으로 너저분하고 더러웠죠. 저는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예술의 도시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국내 유수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죠. 그러다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연애나 결혼은 없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일의 보람이 그 무엇보다 컸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미쳐 살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너 그러다 그림이랑 평생 살겠다. 남자도 좀 만나. 그 친구는 자기 지인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나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외롭던 차에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나간 소개팅에서 지금의 전남편이 된 그 남자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호텔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에 책도 정말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전공 분야인 미술에서까지도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에는 언뜻 슬픈 빛이 드리워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즐겁게 웃고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공허해 보였거든요. 나중에 주선해준 친구에게 전해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5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결국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1년이 넘도록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하길래 저를 소개해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아직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그 남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려던 분이 있었다고요. 아직 그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입니다. 결국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서연 씨를 만나면서 서연 씨가 제 진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 씨에게만 집중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다 잊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요? 자기는 과거의 일은 다 잊었다면서 저를 붙잡았죠. 그 남자에겐 제가 필요해 보였고 저도 그 남자가 좋았기에 결국 과거는 없던 일로 하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남자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들의 슬픔을 끝내준 여자인데다 제 조건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머님은 미룰 거 뭐 있냐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저희를 재촉하셨고 그 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신혼을 보냈죠. 갤러리 일로 바쁜 저를 위해 남편은 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주말이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며 온갖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은 신혼생활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 감사하게도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초기 유산을 하고 말았고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주변에서는 임신 초기에 종종 있는 일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한번 유산을 겪고 나면 오히려 다음 아이는 더 잘 들어서기도 한다며 위로를 했죠. 저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렵게 생긴 두 번째 아이마저 또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를 가졌으면 조심을 해야지. 자꾸 일한다고 그러고 다니니까 유산을 하는 거 아니야. 일이 그렇게 중요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갤러리 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안정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또 유산이 되었고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비난뿐이었죠. 두 번의 연속된 유산으로 제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아이마저 떠나 보내고 나서야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궁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또 아이를 가진다 해도 유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병실의 하얀 천장을 보며 저는 텅 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가져도 또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니 더 이상의 희망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 번의 유산으로 제 몸과 마음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과 고통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할래. 내 몸은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몸인 것 같아. 미안해요. 제 고백에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 몸의 문제니까 내가 미안하지. 내 팔자에는 아이가 없는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아이 좋아하잖아. 어머님도 아이 간절히 원하시고 자식이 꼭 필요하다면 당신을 놓아줄게. 우린 아직 젊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아빠가 될 수 있잖아.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해.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잃고 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왜 이혼 얘기를 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나왔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습관성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맹비난을 퍼부으셨죠. 예, 너는 여자 구실도 못하는 걸 모르고 결혼했니? 우리 집안 대 끊어놓지 말고 이혼해라. 긴 말할 필요 없다. 이미 산산조각난 제 마음에 어머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서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과 맞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아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서연이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서연이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시면 저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과거에 어머님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5년간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 이후로 남편도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적극적으로 어머님을 막아섰고 아이 얘기는 그만 꺼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에 어머님과 남편은 수도 없이 부딪혔죠. 남편은 우리 부부의 일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며 자꾸 그러면 어머님을 안 보고 살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과 남편 사이도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일로 어머님은 저를 엄청 괘씸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며느리감으로 참 예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님에게 저는 애도 못 갖는 데다 아들과 당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천덕꾸러기일 뿐이었죠. 물론 어머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어머님의 모진 행동과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머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꼭 필요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고 남편만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의 사이는 틀어졌지만 반대로 남편에게는 더 큰 사랑과 믿음, 고마움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맞서는구나. 라면서요.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그 위로와 책임감은 제게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신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굴레가 되어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굴레 안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무려 3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사업적 수완이 있는 사람 같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사업에 도전했고 그 사업 미천은 다 제가 됐죠. 어머님하고도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나서서 도와준 것도 있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지만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의 마지막 사업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시커먼 진실은 모른 채 말이죠. 그 끔찍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던 그 진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채를 챙기며 어머님 댁에 들렀다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사이가 틀어진 후로 시댁에 잘 가지 않았기에 남편 혼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남편은 집을 나섰고 저는 제가 후원하는 신진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라 오후 내내 갤러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밤 10시가 넘도록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가면 을에 늦게까지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넘어가는데 연락이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10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차 사고라도 났나? 하면서요.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경은 바깥인 듯 시끄럽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차 타러 가는 중이야. 금방 갈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주머니에 넣어놔서 몰랐지.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고등학생 정도쯤 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 전화 끊고 이리 좀 와보세요. 엄마가 불러요. 라고요. 아빠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부르는 듯 작긴 했지만 분명 들었거든요. 아빠라는 단어도요. 방금 그 목소리 뭐야? 누구?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 아, 저기 조카가 근처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얘기해. 나 금방 갈 거니까. 라면서 끊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조카라뇨? 제가 알기론 남편의 유일한 조카는 시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린 목소리는 명백히 변성기가 지난 고등학생쯤 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칭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남편 말처럼 시누이 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뭔가가 찜찜했습니다. 그건 저의 촉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 너무 이상하고 또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어설픈 변명.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기엔 너무 찝찝한 상황이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씻고 침대에 눕는 남편의 등 뒤에서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그의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지하 주차장. 제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작은 카드 하나를 쥐고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다시 집으로 올라와 서재의 컴퓨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내 오해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부터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낯선 동네의 오래된 빌라 앞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곳이었죠. 영상 속 남편은 익숙하게 차를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시간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시댁을 가지 않고 이 낯선 빌라에 간 것이었어요. 저를 속이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영상을 넘겼고 남편의 차는 그 빌라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다 돼서야 남편이 빌라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차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같더군요. 그런데 빌라에서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내려오더니 남편에게 다가오며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요. 남편은 다급히 저와의 전화를 마무리하고 빌라 쪽으로 다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선 꽤 있다가 다시 나와서 차에 올라탔죠. 제 예상대로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니, 저 남자애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 남편한테 아빠라고 한단 말인가요? 기절 초풍할 것 같다는 말은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온몸이 떨린 채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남편은 잠결에 짜증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아, 왜 그래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당신 오늘 어머님 댁에 갔던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의 잠이 확 달아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능숙하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집에 있다 왔다고 했잖아. 그 입 안 닥쳐? 내가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봤어. 그 빌라는 어디고 거기서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던 그 남자애는 대체 누구야? 제 외침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여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당신 아들 있어? 아니야. 뭐가 아닌데 똑바로 다 얘기해. 아니면 당장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위선자랑 단 하루도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하라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설명해봐.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나오고 처음 보는 남자애한테 아빠 소리 들은 이유가 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쏟아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던 그 여자야. 뭐라고?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그냥 예정이 생각나서 친구로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아들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를 잘 따랐고, 그래서 당신한테는 차마 말은 못했어. 당신이 오해할까 봐. 하지만 정말이야.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줘.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말을 누가 믿겠나요?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저를 기만하려 들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 당신 생각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등학생이 되는 애가 친아빠도 아닌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겠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거짓말이야? 당신 눈에는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여보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이는구나. 다 필요 없어.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를 바닥에 무릎 꿇린 채로 내버려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히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을 필요도 없이 제가 알아서 알아보기로 한 거죠. 저는 아는 분을 통해 한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빌라를 드나드는 사진,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그 남자애랑 남편이 함께 장을 보고 외식을 하는 너무나도 단란해 보이는 사진들.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사이좋고 평범한 가족 같더라고요. 탐정분이 알려준 내용으로는 상간녀의 이름은 김지영이고 여동생과 함께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동생이 주인이고 김지영은 직원 같은 개념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김지영은 제 남편이랑 과거에 사귀다가 시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진 후에 따로 결혼을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김지영 아들인 하준이라는 애는 김지영 친정엄마의 호적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하준이는 제 남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고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을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 상간녀 김지영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본처가 상간녀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심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상황이 되니 진짜 그 면상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이 알려준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손님인 척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젊은 여자가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김지영의 얼굴도 아니었고 나이도 좀 더 젊어 보였기에 저 여자가 상간녀의 동생이겠거니 짐작했죠. 카페 안에는 손님들이 몇몇 있었고 저는 일부러 카운터가 잘 보이는 자리쯤에 앉아 일을 하는 척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지영은 없었기에 그냥 갈까 말까 하는데 한 30분쯤 지나니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탐정의 보고서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 김지영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아, 저 여자구나.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애까지 키우는 바로 그 여자구나.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지영은 오자마자 동생에게 다가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 말도 마. 아주 난리가 났어. 왜? 민준 씨가 자기 와이프한테 다 들켰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난리래.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온 신경이 집중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나보고 뭐라는 줄 아니?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변호사랑 잘 얘기해서 재산분할 땡겨볼 거래. 그리고 이혼할 테니 자기랑 살림 합쳐서 살재. 하준이도 이제라도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머리가 아파 정말. 무슨 살림을 합쳐. 나는 지랑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라는 겁니다. 김지영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남편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내연관계로 지냈고 심지어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면 오히려 저와의 이혼을 쌍수 들고 반겨야 될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김지영은 엄청 짜증나고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혼하지 말고 한 번씩 보면서 양육비나 받고 필요한 돈이나 받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아니 그 인간은 어쩌다 걸렸는지 몰라. 요즘 좀 자주 온다 싶더니 진짜 미치겠어. 언니 어쩔 거야. 몰라. 근데 합칠 생각 없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야지. 라면서 머리를 짚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김지영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숨겨진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탐정이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요. 제 남편인 최민주는 저에게 너무나도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이자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를 찾아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우리 아들이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 자기는 아이를 원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했다며 제 탓으로 돌리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파렴치한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혼에 자식까지 있는 철저한 유책 배우자였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소는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결국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고 당연히 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죠. 그렇게 속 시끄러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남편이 저희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챙기러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짐을 챙겼고 우리의 18년 세월이 담겼던 공간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하준아. 이제 이혼했다 이건지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 하준이라는 아이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용돈이랑 학원비? 아빠가 보내줄게. 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 보는데 남편이 너무 등신 같고 한심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곧바로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 이체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꼬라지를 보다 못해 말했죠.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 돈 보내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김지영 그 여자한테도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도 18년간 돈 꼬박꼬박 보냈나 봐. 내 아들이니까.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이잖아. 어쨌든 당신하고는 끝났고 이제라도 제대로 못한 아비 노릇 하고 살아야지. 참나, 아주 눈물겨운 부성애네. 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이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켜보다 그랬습니다. 불쌍한 인간아, 지금 얼마나 헛짓거리 하는지 아니? 이제 내 할 바 아니지만 한심해서 말해줄게. 이거나 봐. 저는 그 탐정이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증거 자료를 꺼내 던졌습니다. 딱히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법적 증거 자료를 쓸 필요도 없어서 그냥 들고만 있던 거였죠. 남편에게 영원히 말해주지 않을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아라 인간아 라는 심정으로 그 서류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봐. 그 서류 봉투의 사진들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그 하준이라는 애 친아빠 사진이지. 이제 알겠어? 18년 동안 당신은 남의 자식 뒤치다꺼리 했던 거야. 하준이 걔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도 나를 18년 동안 속였지만 김지영도 당신을 18년 동안이나 속인 거라고. 네, 제가 그 후에 탐정에게 들은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영은 과거에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아이가 하준인 것 같더라고요. 시기상으로도 맞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임신한 김지영을 떠났고 김지영은 일부러 저와 결혼한 제 남편에게 다시 접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곤 임신했다며 남편의 아이라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며 18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고 김지영에게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돈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친부가 김지영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그 뒤로 김지영과 하준이의 친부는 종종 만났던 겁니다. 하준이까지도요. 그러니까 김지영은 제 남편에게는 양육비며 생활비도 받으면서 뒤로는 따로 그 남자도 만나며 왕래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준이라는 애도 알았던 것 같지만 모른 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탐정에게 그 증거 자료를 받고 나니 그날 카페에서 김지영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김지영에게 제 남편은 그냥 생활비나 양육비 받아내는 지갑에 불과했는데 이제 와서 제 남편이 이혼한다고 살림 합치자고 하니 곤란해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고 하준이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2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그래도 지 핏줄이라고 뒤로 챙기고 살았는데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라니. 김지영과 하준이까지 한 통속으로 자기를 속이려 한 거라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할 거라고요. 남편은 어리 빠진 채로 기껏 챙긴 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 칫솔이랑 하준이의 칫솔을 챙겨 친자 검사부터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아닐 거라며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성을 잃고 김지영의 집을 찾아가 이 사기꾼 같은 년 20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냐라고 소리치며 집안을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하준이하고도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하준이는 남편을 빌라 계단에서 밀어버렸는데 남편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답니다. 18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친아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런 상황이 되자 가차없이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죠. 남편은 머리를 다쳐 입원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까지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현재 그 여자를 상대로 그동안 지원했던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거의 반폐인이 되었고 김지영과 남편은 소송으로 죽어라 싸우고 있다네요. 서로 속고 속이는 추악한 관계의 말로였죠. 그걸 듣는데 속 시원한 마음 반, 씁쓸한 마음 반이 들더라고요.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가장 억울한 것은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그 미안한 감정입니다. 제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뒤에서 보란듯이 두 집 살림을 하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역시 똑같은 속임을 당했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그건 저를 속인 남편의 죗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몹시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쩌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론 행복했지만 속으론 골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일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마음을 보살피고 아껴주며 진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